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3년 6월 3일 시행되었던 우체국 계리직 시험 금융상식 간단한 총평과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우편상식, 금융상식 비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금융상식이 좀 난이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어려웠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분량도 많고요. 게다가 이제 2024년 시험부터 금융상식이 우편 일반, 보험 일반으로 이제 분리되고 각각 20문제가 출제됨에 따라서 자, 이번에 어떻게 출제될까 저도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융상식 좀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이제 이번 시험 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평가를 좀 감히 내린다면요, 과거 기출 문제 최근 근래 나왔던 시험 문제보다는 분명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난이도가 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과거 기출되었던 2019, 2021, 2022년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2022년하고는 좀 비슷하게 출제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상식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우편상식이야 뭐 좀 단순 암기가 좀 많고 분량이 작으니까 어느 정도 좀 빨리 극복이 가능한데, 금융상식 특히 예금 파트 앞부분에 이제 뭐 법학이나 경제 이론이나 아니면 세법 관련되는 뭐 세금 관련되는 이론 같은 것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단시간에 암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암기로는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평론은 뭐 간단히 문제풀이하면서 좀 문제를 설명하면서 조금씩 추가할 게 있으면 하겠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상식 관련해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뻔한 얘기이기는 해요. 이해가 전제가 되고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우편상식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식 역시 그 시험 출제 경향에 맞는 공부 방법이라든지 시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건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직렬들 시험, 그게 뭐 수능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공무원 시험이 되었든 비슷한 과목 아니면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기출문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 그런 것들을 참조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칭찬도 좀 해주시지만 그 금융상식 파트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선생님 이제 그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그렇게 간간히 그렇게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예금 파트를 여러분들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음 이제 이번 시험을 초시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도 계시는데,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예금 일반 같은 경우는 좀 미리 공부를 좀 차근차근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에 대해서 필요성을 뭐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의라는 것은 뭐 합격을 시켜준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나의 공부 시간을 좀 더 줄여주고 내가 뭐 하나하나 찾고 이해하는 시간을 뭐 나랑 잘 맞는 강사가 있으면은 좀 이해하기 좀 수월하게 좀 시간을 절약시켜준다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강의에 쫓겨가지고 내 스스로 이해하고 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 만족은 될 수 있죠. 강의 따라서 한번 봤다라는 그런 의미의 의의를 둘 수는 있겠지만 그 의의가 여러분들 뭐 어디 경력에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험에 직결되는 게 아닐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되 아니면 좀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뭐 강의를 뭐 들어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공부 방법에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든 혼자서 공부를 하든 간에 내가 이 파트 행간의 의미를 갖다가 특히 금융상식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편상식이야 단순히 주어진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지만, 자, 이게 단순히 꼬투리 잡으려고 디테일하게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저에 대한 OX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너무 디테일한 것 이런 것까지 바꾸냐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우편상식보다는 특히 금융상식의 경우에는 일부러 막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다른 시험이라든지 다른 그 자격증 문제에서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것들이라든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한 번 더 상기시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를 보고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계속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번 그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하면서부터 쭉 해왔어요. 어느 하나 좀 놓치기 싫을 정도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저 나름대로 제일 많은 애정을 쏟고 열심히 했던 그 직렬 시험이긴 합니다. 그건 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시험 과목이 이제 개편이 되고 그러면은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과목 정도 특정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카페에 우리 수험생 분들께 여쭤봤어요. 제가 만약에 우편 상식하고 예금 일반, 우편 일반이죠 이제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을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것을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예금 일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는 게 예금 일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저 나름대로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한다고 하는데, 보험 상품에 대한 부담은 그나마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 관련되는 이론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보험 상품 그리고 예금 파트에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또 뒷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이론 정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바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냥 공부를 쭉 미리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좀 시간을 들이면서 이해 위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 보러 갈 때 가장 편한 과목이 이제 아무래도 금융상식이에요. 우편 상식보다도 금융상식이 시험 보는데 부담은 덜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험 치기 전날 그 다른 학원에서 이제 다음날 그때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시험 뭐라도 책이라도 한번 더 보고 가야 될 건데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했더니 우리 그 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무슨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동안 해온 그것도 있고 선생님 실력이 있잖아요. 농담삼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워낙 휘발성이 강한 숫자들도 많고 계리직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이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역시 시험장에 가서 그 우편 파트 제일 마지막 부분 하고요, 그다음 보험 상품 그리고 예금, 체크카드 그 부가 그 기능,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라도 빨리 한번 좀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보장 상품에서 좀 제가 체크해놨던 부분, 그건 헷갈리는 건 몇 개랑, 그리고 남은 시간은 그냥 연금하고 저축성 보험 상품,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 요령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어쨌든 우리 금융상식, 자, 이게 실제로 뭐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낯선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상속 같은 경우, 특히 대습 상속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을 건데, 그게 좀 낯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순수 법령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우편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카페에다가 3단 구조로 해서 올려드렸고, 그 다음 제가 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커스 그 입문서에 이제 소개할 걸 뭘로 할까 가장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 가장 되는 게 법령을 갖다가 비교하고 제가 볼드 처리하고 기출 표시하고 밑줄 쳐주면 나중에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옆에 별도로 법령책을 두고 같이 공부를 하면 그게 가장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약집이나 그런 것들은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어차피 봐야 되는 거를 갖다가 강사 도움으로 조금 양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그 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좀 작업을 하던 와중에, 저는 그 작업하던 와중이라서 뭐 어렵지 않게 바로 풀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가나다. 자, 이게 바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대한 설명, 밑줄 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잔액이 1년 만 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다 하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거래 중지 계좌에 편입할 수 있죠. 그래서 뭐 5만 원 미만이라든지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거래 중지 계좌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 중지 계좌에 편입이 가능한데 이건 언제 하냐 보니까 거래 중지 계좌 편입은 매년 몇 번 한다?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2회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월 마지막 그 넷째 주 일요일인가요? 5월 달하고 11월 달 그렇게 해서 2번 한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는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였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액금액의 땡땡 퍼센트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순수 법령 문제로서 우리가 실제 납입한 것에다가 정한 기간 이상 예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그 지급을 몇 퍼센트 이내에서 90% 이내에서 자, 우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자, 다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소멸시효 상사 거래에서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여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그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보세요. 최신 간서는 예금자가 땡땡 연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 기입, 인감 변경 예금 통장의 재발급 신청 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통장을 그냥 방치해뒀다. 그러면은 지급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이거 어떻게든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최고라는 것은 독촉, 요청하는 거거든요.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5년이 아니라 이건 10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시험 전에 이거 작업을 하면서 좀 쉽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우리 교재에도 문제나 이런 데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틀린 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아이고 숫자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게 좀 앞으로 밀려 나갔는데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우편상식은 제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같이 좀 소개를 했는데 금융상식은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문제풀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관련되는 뭐 OX나 문제집이나 뭐 봉투 모의고사에 나왔던 요 유사한 문제들 지문들을 한번 같이 또 소개해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 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기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2번 예금의 입금과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네요. 금융회사는 예금 청구서에 금액, 비밀번호, 청구 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 자, 정정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정정인을 받거나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뭐 예금을 갖다가 지급 청구할 때 그냥 뭐 카드로 하든지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금 지급 청구할 때는요, 이런 예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보면 쓰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도장을 찍고 비밀번호도 기입하고 그렇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실 건데, 그때는 숫자 1도 제가 10,000원을 청구하고 싶어도 일자가 이게 아니었어요. 한자 일자가 다른 일자였어요. 그런 걸로 해서 쓰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한자를 쓰다 보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인장을 찍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좋은데 먼저 그거부터 쓰고 인장부터 찍고 난 다음에 기입하다 틀리면 내버려두고 다른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받아와가지고 인장이랑 비밀번호가 써있는 것에다가 그 지급 청구서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쓴 다음에 지급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책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정된 경우에 이런 정정인을 받거나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금융기관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하여 차고 계좌 입금한 경우 금융회사는 차고 계좌 예금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취소 처리하고 정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기관이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통장에다가 입금을 했다. 이 경우에는 그 통장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그거 취소하고 정당한 예금주 계좌에다 넣어줄 수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차고 송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에 잘못된 틀린 계좌번호를 갖다가 입력을 한다든지 제출을 해가지고 다른 계좌에다가
그렇게 차고 송금을 했다고 할게요. 그때는 수취인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수취인의 소유가 되긴 하지만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 수취인은 함부로 인출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원이 입금 조작 잘못했다 했으니까 이때는 동의와 관계없이 바로 취소 처리하고 정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금융회사는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발행했다. 자, 우리 통장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원래 여러분들 예금계약이 성립 같은 경우는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그 현금하고 그 받아 확인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해서만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표시된 게 아니라 실제 받아서 확인한 그 금액까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금주 계좌에서 역시 초과 금액을 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고 송금 말고는요, 그냥 잘못 이렇게 처리된 거는 그냥 그거 취소하고 그냥 인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3번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나 4번처럼 송금인이 차고 송금한 경우라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뉴스 기사 같은 데도 번번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차고 송금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가지 못한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차고 송금 반환 그 지원 제도라는 게 이번에 2023년에 새롭게 이제 우리 공고 자료에 들어왔죠. 그래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예금보험공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수취인이 물론 인출해서 쓸 수는 없지만 수취인이 거부를 한다면 바로 강제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반환 요청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반환이 거절되면 그때 반환 거절일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물론 2차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자, 특히 이번 2023년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것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환 거절일이 아니라 뭡니까? 차고 송금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강조를 드렸고 여러분들 제가 OX에 지문도 넘치도록 그렇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다음은 상속 가계도 나타낸 거다. 시의 사망, 그 외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속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3번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 계리식, 우편상식, 금융상식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자가 신경을 썼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상속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례와 접목해서 아주 좋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으로 혼자서 독학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대학에 가서 물론 이제 우리 가족복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공부를 하지만 이런 상속이나 이런 교재를 보고 혼자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한다라도 좀 너무 이제 빨리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법학 관련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쪽 공부를 안 하시던 분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속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계속 사례형 문제, 자, 이런 가계도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거의 대부분 매회 정치와 법에서 자,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걸 강조를 드렸는데 상속 문제는 2019년부터 매해 출제는 됐어요. 다만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2022년에 간단한 사례, 간단한 거 그 정도로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가계도까지 그리면서 나온 건 처음인데 근데 아래 지문을 보면 아주 좋은 문제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자, 배우자가 있고 홍길동의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1, 2, 3입니다. 자녀 3은 배우자도 있네요. 혼인을 했단 겁니다. 1번 시의 사망 당시 지가 상속 결격자였다면 상속인은 총 3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걸 보고 상속 결격자가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속인을 해하거나 자기가 상속을 더 받으려고 선순위 상속자를 해치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속을 주면 안 되겠죠. 아니면 유언서를 위조, 변조한다든지. 그래서 민법에 보면 상속 결격자가 어떤 사람인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필요 없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대습상속 부분에서
자,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 이제 대습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 상속 포기는 아니에요. 상속 포기는 이 대습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민법과 관련되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대습 상속이라는 건 뭡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자, C가 있고, 자, 이게 D, E가 있다. 자, A라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B가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1대1의 비율로 상속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첫째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이럴 경우에 그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나? 그건 아니죠. 원래 얘가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잔존하고 있는 우리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10억을 갖다가 남겨놨다라고 하면은 상속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대1이면 5억 5억이죠. 그럼 5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1대 1.5가 되니까 2억 3억 이렇게 상속을 받고 우리 둘째 아들은 5억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습 상속입니다. 그래서 대습 상속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유명한 리딩 판례가 바로 우리 그 97년이냐 98년에 그 칼기 대한항공 추락 사건 때 그 새말공군가요? 그 이사장의 그 사위하고 그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끼리 붙었던 그 재판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세요. 자, C의 사망 당시. 자, G가 상속 결격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 결격자니까 직접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 결격자 같은 경우는 뭐는 가능하다? 대습 상속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몫을 나머지 이분의 와 관계 있는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분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자녀 1, 자녀 2, 그리고 자녀 3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 3의 배우자까지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총 3명이 아니라 4명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4명. 2번, C가 정기적금 적립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자, 우리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교재도 나와있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을 갖다가 상속인이 승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E는 F와 G의 동의만으로 C의 적금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경우도 여러분들, 자, 이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니까 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요 사람이 이제 그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남아있는 나머지 상속인 전부가 동의를 했을 때 적금,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을 승계할 수 있다 했으니까, 나머지 상속인들 D, F, H 모두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지 2명만 동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얘는 또 동의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보시면 C가 사망 당시 유언으로 전재산 9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여 공동상속인 모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면 이의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류분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했죠. 아무리 이 사람 명의로 뭐 재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부 이분의 기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뭐 가사 노동을 통해서도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녀들도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뭐 재산 증식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남아있는 법정 상속인의 일정액, 즉 상속분의 일정액을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물론 상속 재산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잔존하고 있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일정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딱 달랑 집이 딱 하나, 재산은 딱 하나 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전부 기부를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다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라는 것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사회에 보면 어떤 분이 전 재산을 갖다가 뭐 사회단체 같은데 아니면 대학교에 기부를 했을 때 남아있는 상속인들, 자녀나 배우자가 그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선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상속 순위와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상속 순위하면 1순위가 직계비속, 뭐 배우자는 물론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이니까요.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혈족이지만 사촌인의 반계혈족은 유류분에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까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9억이에요. 그러면 1대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1.5대 1대 1대 1.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각 항에다가 2를 다 곱하면 3대 2대 2대 2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가 9매예요. 9. 근데 우리가 2의 유리분을 물었으니까 2는 여기 있죠. 그래서 전체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여기 2니까 9분의 2. 그러면 출제자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줍니다. 9억 곱하기 9분의 2 하면요. 그렇죠. 2는 2억 원을 자신의 법적 상속분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유류분 계산할 때는 유언이 없거나 무효일 때를 먼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 없으면요. 자, 배우자는 3억. 이렇게 2억, 2억, 2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유류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는 직계피속이니까 2분의 1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유류분 반환 청구 요 9억이 사회단체에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단체에 갔다 하더라도요. 전부가 다 반환 청구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 뜻에 따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청구를 한다면, 최대 2억 원까지, 2억 원에 대해서 절반이니까, 1억 원에 대해서 1억, 자, 1억, 그 다음에 여기도 2억, 여기는 1억 5천. 요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면, 이의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억 원.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게 전액을 갖다가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류분이 만약에 1억 원까지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냥 나는 뭐 1억까지는 안 해도 아버지 뜻도 존중한다.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이 3번이 맞는 지문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상속인 전부가 이제 이렇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 그러면 실제 9억이 사회단체에 갔지만 이걸 다 받아들여진다면요. 4억 5천 원 이제 사회단체는 돌려줘야 되겠죠. 4억 5천만 사회단체에 이제 궁극적으로 기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까요? 합유설에 의하면 제가 이 문제를 높게 평가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합유설, 공유설이 이런 것과 같이 이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출제가 안 된 것도 있지만 보시면 C의 사망 당시 F가 행방불명인 경우 F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 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로 한다라는 게 우리 민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가 말 그대로 문헌대로 공유인가 아니면 합의로 봐야 될 건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걸 공유설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설, 합유설, 물론 총유라는 것도 우리 예금의 상대방과 관련해서 비법인 사당,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당 같은 경우에 재산 기속 관계는 총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나 종중의 재산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들의 지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분이 따로 없는 총유로 기속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헌금 많이 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탈퇴할 때 내가 냈던 만큼 돌려줘.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물론 총유라는 게 있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유라는 것도 지분이 있는 겁니다. 자, 합유라는 것도 지분이 있고요. 얘는 아예 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분이 있지만 처분의 자유, 그러니까 처분을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얘가 여기서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유서라면 우리 조합계약에서 등장을 했잖아요.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에 대해서 합유적으로 기속을 하는데 이때 각자 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 동업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고 싶지 갑자기 얘가 돈 필요하다고 자기 지분을 그 기존에 있는 동업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친분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팔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제대로 동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합의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잔존하고 있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를 할 때만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팔려고 그런다? 그럼 팔아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집은 아예 우리들한테 팔아. 남아있는 우리들한테 팔아.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남아있는 잔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합유설에 의하면 C의 사망 당시 자 행방불명, 얘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아까 상속인은 B, E, F, H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자 F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 공동 상속인 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합의를 할 수 없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끼리 자기들의 지분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설에 따를 때? 공유설에 따를 때입니다. 그러면 합의설 같은 경우는요, 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면 실종 선고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사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분이 이제 사망 처리됐을 때 또 재산 기속 관계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는 뭐 쉽게 합의설이 아니라 공유설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유설하고 합의설에 따라서 법률관계 처리가 달라진다라는 것, 요거는 요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 봤던 요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진 문제 같습니다. 다음 4번 보세요.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글자체가 조금 앞에서 좀 제가 좀 수정을 좀 봤어야 되는데 좀 불분명하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일단 보겠습니다. 채권은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또는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발행입니다. 자, 첫 번째 주식하고 채권을 구별하는 것, 차이점, 뭐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 꼭 좀 정리하세요. 공통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직접 금융도 있었고 또 외부 자금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차이점은 우리 고등학생들 경제 과목에서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사회에서도 자주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지만 채권은요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금융기관, 주식회사 다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발행할 때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에 그리고 발행할 때도 발행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좀 안정된 그 주체가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기간 그리고 발행할 때도 승인을 얻도록 하다 보니까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그 채권 금액 상한 받지 못할 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워낙 여러분들 둘 다 자기가 원래는 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받았습니다.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채권은 이제 날아가요. 기존에 있는 주식은 소지하지 않게 되지만 주식으로 바뀐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는 거. 그러나 차이점은 뭐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 발행한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 교환사채는 그 회사가,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제가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비교 정리하세요라고 하면서 따로 이제까지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헷갈리기 쉬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오히려 이렇게 발행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요. 반면에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3번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행되는 주가지수 연계 채권은 자 이게 원금 보장량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뭐 교재도 있지만은 자 투자 금액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고 자, 그 나머지 투자 금액 대부분을 그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큰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안정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질문 4번 첨가 소화채권. 자, 첨가 소화채권. 자, 이것도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수한다. 그래서 이걸 준초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채권으로 정부, 지자체 등이 공공사업 추진을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맞는 질문. 그래서 특수 형태의 채권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 2022년에 나왔죠. 그래서 요 각각의 개념들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거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쉬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5번 볼까요? CD ATM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글자체 돌아왔네요. 자
기억번.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건 뭐예요? 일반 CD ATM기 말고, 스마트 CD ATM기 같은 경우, 일반 그 CD ATM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꼭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 ATM 같은 경우, 스마트 ATM이죠. 스마트 ATM 같은 경우, 기존 ATM 서비스에다가 플러스 이제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계좌 개설, 비밀번호 변경, 보안 매체나 체크카드 발급 같은 이런 것들은 일반 ATM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스마트 ATM에서는 가능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 니언. 자, 여러분들 이거는 두 개는 반드시 같이. 여러분 계속 보면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인데, 이 보이스피싱 관련되는 게 딱 두 군데 나오죠. 딱 두 개는 한 번에 동시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누누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CD ATM으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영업종 창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 자, 우리 1년간 이런 실적이 없다. 그러면은요, 요게 금액이 축소가 돼요. 70만 원에서 70만 원 꼭 기억을. 그리고 70만 원은 하루 한 번, 그러니까 1일 1회 모두 이체 한도가 70만 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영업점 창구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영업점 창구 안 간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자, 1년간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인크 출금 실적이 없는, 자,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요거 현금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고객이 하나여 했으니까 영업점 창구에 우리 가까운 ATM기나 CD기 그걸 통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CD ATM을 통해서 할 때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업점 창구가 아니라 1년간 CD ATM기를 통한 영업 거래 실적이 없다. 그러면은요 70만 원까지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D급번, CD AT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카드나 신용 체크카드 등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이게 원칙이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그렇죠. 휴대폰 바코드, 생체 인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매체가 없어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매체 거래라 해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은 우리가 통장이라든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승인한 그쪽에 ATM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리얼 보이스피싱 또 나오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돈이 급하니까 돈을 갖다가 딱 들어왔는데 그 바로 인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1회 100만 원 이상 이체 금액에 대해서는 CD ATM에서 인출 시 몇 분 지연 제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면 쉽게 맞췄을 겁니다. 자, 지연 인출 제도가 10분이 아니라 30분 지연 인출 제도였죠. 그래서 30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 하면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 6번 보시면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체국 생활든든통장. 그래서 우체국 생활든든통장 만 50세 이상이 가입하는 거고,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자, 이런 거는 지킴이죠. 그래서 이거는 희망지킴입니다. 희망지킴이. 그래서 이 우체국 예금 상품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틀렸다 그러면, 자, 이거는 좀 정말 정확하게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 여기 하나가 있긴 한데, 최소한 이 통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특징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우대 혜택에 대한 사유 같은 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예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복잡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준비를 안 하시면 정말 이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같이 모아. 같이 우리끼리 같이 모아서 동창 회비 걷어가지고 나중에 여행 가자, 아이들 선물 사주자 이런 거 할 때 예금주에게 이런 알림 저축 서비스 통해서 편리하게 모기가 가능한, 그렇죠. 적립식 예금 맞죠. 그렇지만 요 매주라는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요게 조금 어렵긴 했어요. 요것만 조심하셨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이웃사랑 정기예금, 그렇죠. 이웃사랑 희망 행복. 자, 우리 정기예금 관련해서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 참여 시, 자, ESG 지배구조라든지 환경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 관계되는 연계 정기예금.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것, 2023년에 유일하게 추가된 게 초록별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 2023년에 새롭게 들어간 거고,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1번, 3번은 아주 쉬웠던 질문이고요. 4번. 자, 우체국 편리한 이 정기예금은, 자,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해치, 만기 자동 해지 서비스로 편리한 목동 활동이 가능한, 자, 이 정기예금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 맞고요. 다만 이 부분 보너스 입금이나 비상금 출금 이런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아닌 예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인데 가능할까요?
했는데, 자, 요거는 정기예금이긴 하지만은 좀 추가로 할 수 있고요. 비상금 출금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건 좀 특이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좀 헷갈려서 모를 때라도 나머지를 통해서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2번,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건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우체국 체크카드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보시면 법인형 체크카드 현금 입출금 기능하면 우리 법인형 체크카드 같은 경우 현금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법인카드에다가 여러분들 현금 입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개인 사업자는 법인 돈이 개인 사업자 개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도 한번 기출 나왔었죠. 2019년인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현금 입출금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2번 개인 체크카드 발급 대상. 자, 우체국 체크카드는요. 과거에는 만 14세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만 12세 이상. 그래서 3만 원, 30만 원 해서 이게 체크카드 한도였습니다. 자, 요 경우에 만 12세 이상 개인이다.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 우체국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즉시 이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치식 예금이 아니라 수시 입출금식 또는 요구불 예금 모르는 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의 개인이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3번 위탁 업체를 통하여 발급받은 경우 고객이 카드 수령 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여러분들 위탁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만약에 벌써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 운송하는 위탁 그 업체에서 그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고객이 등록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실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퀵 서비스 하신 분이 카드를 딱 주시면 그거 보면 안내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등록하고 사용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꼭 창구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ARS를 통해서 뭐 이렇게 등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 직접 방문해도 무방하지만 그 ARS 등을 통해서도 등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가 창구에서 교부했을 때는 별도 등록 절차 필요 없죠.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받고 바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직원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바로 ATM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4번 우체국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직불 전자지급 수단에 의한 지불 결제 결제 체크카드 되고요. 현금카드 기능 있죠. 그리고 상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추가 및 발급 형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평이하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막 우리 영어 포드라 이런 거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외우셨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별도로 안 외워도 될 만큼 그냥 추상적인 내용 그대로 당연한 소리를 써놓은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8번 보세요. 보기에서 우체국 외국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외국환 업무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외화 환전 예약 서비스하고요. 외화 배달 서비스 두 개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고 특히 외화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는 우편 상식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2번 배달하고 없으면 보관하지 않고 반송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새롭게 또 추가됐고 그래서 맞춤형 계약 등기하고 맞춤형 계약 등기 제외 맞춤형 계약 등기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 가니까 그 우리 실강 수업 듣던 친구가 어떻게 제 수험장 그걸 아시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선생님 맞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춤형 계약 등기는 맞삼이 그러나 맞춤형 계약 등기 아닌 요 경우는 입방이라고 그렇게 우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자, 이건 금융상식이니까. 보세요.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외화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그쵸? 요거는 어떻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3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배달 신청을 하고 당장 지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우리가 지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수령할 수 있는 거고요. 외화 배달은 직접, 그러니까 우체국과 금융기관이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직접 배달해 주는 거예요. 니은번 머니그램 이것도 과거에 나왔죠. 그래서 특급 송금 약 10분 뒤에 송금 번호만으로 즉 계좌 번호를 몰라도 송금 번호만으로 수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이전트 방문해가지고 수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고 디귿번 외화 한전 예약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에서 신청한 후 모든 우체국, 제휴은행 일부 지점에서 현물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론 우체국이 모든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정하는 그런 우체국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 한전 예약 서비스는 우리가 이미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 인천공항, 하나은행 같은 그런 곳에서
그때 직접 이제 외화를 수령하고 바로 출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체국은 아니다. 1번 우체국은 하나은행과 업무 제휴하여 하나은행 스위프트망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던 거였죠. 그래서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입니다.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신한은행 스위프트망 나왔을 때 야, 이거 특정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강의를 처음 할 때였어요. 근데 과거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때도 이런 특정 기업을 언급하는 기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하나은행이 아닌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그래서 여기도 출제가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옳은 것 하면은 기억 니은 해서 1번이 되겠고요. 9번 보시면 보기에서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그랬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과거에도 한번 기출됐던 거고요. 뭐 금융실명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 내용 꼼꼼하게 보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교재 있는 거 뒤에 법령이 아니라도 교재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그랬고요. 다만 요거는 벌칙 규정까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됐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구분해서 재질이 나쁜 것, 뭐 비밀 누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징역 벌금으로 가고 단순 보관 기록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통보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서류 보관 기간 그렇죠.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하고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걸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 5년간은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년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니은번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알리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10일 이내였죠. 그래서 정보 요청을 했던 기간이 정보 요청을 하고 나서 정보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10일 이내 서면으로 예금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일 이내. 그리고 이거 당장 통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급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 유예 요청 요 기간까지는 통보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한다면 통보 유예 요청 기간이 끝난 후 역시 마찬가지 10일 이내죠. 그래서 정보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자, 요게 통보 유예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 유예 기간이 끝나면 10일 이내. 여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 이거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꿨는데 어쨌든 둘 다 10일 이내예요. 그래서 리얼은 맞고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은 요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 자료. 자, 과세 자료. 그다음에 금융회사 내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요. 기록 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내부 또는 요때 기록 관리하는 게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 하면 기억하고 리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법령의 내용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있던 거고 과거 기출 문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보시면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이건 2번 지문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인데 근데 나머지 지문들이 워낙 평이한 지문들이라서 정답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인 부보금융회사 예금은 그쪽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주택청약 종합상품은 보호금융상품, 청약예금, 청약보금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금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다라고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얘는 비보호금융상품이고 얘는 보호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축 붙은 거는 비보호금융상품, 예금, 부금 요거는 보호금융상품. 요게 예금자 보호 상품에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틀린 거고요. 요걸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 예금자 보호는요 5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한 금융기관의 1인당이죠. 그래서 종류별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5천만 원이다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정확하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체국인지 아닌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관계가 없죠. 요즘 우체국 어플 지나가 보면 그 우체국 예금이 다른 그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서 금리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신에 이제 승부할 수 있는 게 전액 보장합니다라는 거, 그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4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제가 7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았다. 그럼 2천만 원 못 받냐? 그건 아니죠. 일단 선순위 채권자들 다 변제를 하고 남아있는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공동 채권자로 참여해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제 안분 비례합니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면 그때는 받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있다로 한다면 전액 받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여러분 변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2번. 10번은 요 2번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1, 3, 4번이 워낙 평이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예금상품 10문제 그리고 보험상품 10문제로 구성돼가지고 11번부터는 보험상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자, 이게 총 개수 문제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것 중에 이게 뭐 바꾸고 이럴 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억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 문제집에 보면 보험료로 해서 정말 많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건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의 목적물이라는 것은 우리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거, 2015년부터 제가 밀었던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서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그래서 보험 목적물 여러분들 그냥 자동차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5층짜리 빌딩이 있고, 제가 방금 자동차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 자동차, 자, 고급 자동차가 있고요. 아주 뭐 작은 뭐 경차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작은 승경차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부 파손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보험 대상 객체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가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신체 상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바로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니은번 보험 기간은 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좀 평이한 지문들만 구성돼서 혹시라도 다르게 좀 바꾼 거나 그런 게 없나 정말 한 번 더 꼼꼼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기간, 책임기간이라고 하며 보험자의 책임은 우리 상법에 뭐라고 됐어요? 보험 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승낙, 여러분들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하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다만 최초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신용카드하고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게 납입이 완료될 필요는 없고 정보 제공할 때, 이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때 납입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후단의 설명이 틀렸고요. 보험사고, 그렇죠? 꼼꼼히 보셔야 돼요.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자가, 그러니까 이게 혹시 또 이거 바꾼 건 아니지,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 그렇죠? 이게 바로 보험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험계약의 요소와 관련되는 아주 뭐 평이한 그런 개념들을 물어본 거네요. 리얼번, 보험료는, 자, 보험료 구별 반드시 하셔야 되죠.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거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게 바로 보험금이라고 그랬어요. 보험사고에 의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누가?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 보험료. 맞는 지문. 그래서 옳은 것은 3개가 되겠고요. 12번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수형은 아니네요. 그래서 언더라이팅, 자, 그래서 역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위험의 선택 업무, 맞죠? 그래서 위험 평가에 체계화된 기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단계별로 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위험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뭐 조건부 인수라든지 아니면 거절 같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그건 단계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5단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2번, 보험 판매 과정에서 계약 선택의 기준이 되는 위험 중 환경적이요. 그래서 이거 언더라이팅 관련해서 제가 OX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까? 신체적 언더라이팅, 환경적, 재정적, 도덕적 언더라이팅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신체, 뭐 가족력, 병력이라든지 성별, 체격 같은 거는 신체, 직업, 취미 뭐 이런 것들은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 했죠. 그래서 직업, 운전 여부, 취미,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환경적 언더라이팅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포시 아닌 것들을 하나 끼워 넣어요. 그래서 피보험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요거는 뭐 아무리 봐더라도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자 우리 도덕적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2번 X. 이건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아니에요. D번. 최신 간사는 피보험자의 신체 환경 도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요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상 인수, 조건부 인수, 거절 등의 합리적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을 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엄청 강조드렸던 것, 계약 적부 조사. 실제 면담하고 확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록된 걸 누가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대상자가 확인해야죠. 계약자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부 조사자가 계약자를 직접 면담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계약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계약자도 물론 되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직접 면담해서 제출된 서류만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때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계약 적부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정답 2번이고요. 다음 13번 볼까요?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야 돼야 되겠고요. 이때 일시적 일용직 근로자는 안 되고 연금소득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 거주자는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2번, 보장성 보험을 해지할 경우 이미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는 기타 소득세로 가세된다. 자, 우리 기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금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요, 중도에 해지했을 때 기타 소득세에서 16.5% 가세된다. 그건 있었죠. 중도 해지됐을 때. 그러나 이 경우에 보장성 보험은 이미 세액 공제 받은 것, 중도 물론 해지할 수 있지만 이걸 같이 소급해서 다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 X. 3번,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을 경우 보험료는 실제 우리가 납부했던 그 가세 기간의 세액 공제. 그러니까 미리 2년치를 갖다 미리 냈다 그러면 내가 냈던 실제 납부했던 그때 세액 공제 된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 12%라 그랬죠. 그러나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틀린 분은 없겠죠.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맞지만 1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 보험과 관련해서 연금 저축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거 40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 900만원 그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2%, 15%에서 4,500만원, 5,50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거, 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엔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4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이게 우체국 예금, 체크카드, 보험 이런 상품들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4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거는 이렇게 공동 계약자가 돼서 50%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 계약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청소년 꿈보험은 단독 계약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독 계약자가 되니까 전액 지원하는 거. 요걸 그것만 기억하셨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청소년 꿈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험이죠. 자, 이 경우 보험료를 50%가 아니라 이거는 전액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독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X. 2번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 그래서 뭐 1종, 2종, 3종에서 장병 내일 적금하고 아이러브, 그다음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 중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료로 이런 보험 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익 재원으로 보험료 이런 건 없어요. 보험료 80%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요. 3번 나름이, 그렇죠. 이게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체국에서는 참 이렇게 해서 공동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간사가 공익 재원으로 공동 계약자가 되니까 반반씩 50%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 계약자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50%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그다음 4번은 여러분들 만 원이면 우린 끝난다 그랬어요. 그냥 1년 만기 기준으로 만 원, 3년 만기 기준으로 3만 원만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급을 하고요. 이때 공동계약자, 사상위 계층 그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계약자가 되고, 이때 대표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그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바로 대표계약자다. 그랬죠. 그러면 보시면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최신 간사가 공익재원으로 1만 원,
얘들이 많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내면 나머지를 얘들이 다 지원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건 좀 따로 신경을 써서 보셨던 분이면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했겠지만 대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축성 보험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그 꿈보험, 어린이 꿈보험만 알았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체국 보험 제도성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보험 계약에 가입을 했는데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계속 병원비가 쌓이지만은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그분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도 보험금 수령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니까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을 갖다 미리 가입을 안 해놔가지고 이걸 보험 우리 밑에 댓글들은 그 환자 가족들을 막 옹호하는 글들 정말 많이 많은데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남용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험회사는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슈화되고 기사가 나온다면서 제가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은 이번에 꼭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나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니은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지정대리 청구인 특약, 요거는 뭐 틀린 건 전혀 없겠죠. 4촌 이내가 아니라 배우자 또는 3촌 이내다. 이렇게 했었고요. 자,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같은 경우는 요건이 뭐였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제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망보험은 제외되는 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그 다음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자, 이것도 워낙 중요하죠. 피보험자가 또는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계약인 경우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이었다가 장애인 보험 전환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이륜 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재부담보 특약. 자, 이것도 워낙 많이 예전에부터 이렇게 수록이 돼 있던 내용이고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입 대상은 이륜 자동차 운전자, 소유자, 관리자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소유자, 관리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아시겠죠? 요거는 근데 제가 좀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책을 써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좀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됐는데 요 관리의 경우가 맞냐 아니냐 이걸 좀 헷갈릴 수 있는 분들도 좀 계셨긴 할 것 같아요. 좀 수험 기간이 좀 짧거나 아직 공부량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근데 그 말고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다만 이게 개수형 문제다 보니까 요것도 생각보다는 좀 틀린 분들이 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16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이거 해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9시 2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8시 55분쯤에 제가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앞에 우체국 파트 좀 암기가 좀 힘든 부분 그거 좀 보고 나머지 우체국 보험 상품 볼 때 보장성 상품은 체크해놨는 거 몇 개만 딱 보고 나머지 이제 그 연금이랑 저축성 상품을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방금 받는 거네. 물론 이제 그 텀이 좀 한 40분 정도는 있겠지만 방금 받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찬 전환 특약은 여러분들 우리가 만기가 끝난 것을 다시 재예치하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시납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있던 걸 그대로 다시 옮기는 거죠. 다만 일시납 보험료는요, 이전에 어떤 보험과 관련해서 만기 보험금, 거기다 플러스 배당금이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험금, 배당금 두 개를 합계한 거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2번이 보면서 좀 웃음도 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거 이렇게도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문제를 냈냐면, 과거 2018년인가? 그때 문제에서 여러분들, 에버리지 상해보험 말고, 에버리지 복지보험이니, 그때 이제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분류하는 문제가 그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에버리지 복지보험이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지금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저축성 상품이니까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할 때는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가 아니라 만기일 전일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잘 아셨을 거예요. 만기일 전일까지. 이렇게 전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버리지 상해 보험은 우리 저랑 공부하시는 분 아시죠? 리치 상해는 딱 하나, 리치 할배 90세.
리치 할배 90세 만기인 거 이거 말고 이거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복지보험이면 모를까? 에버리지 상해 보험은 이거 전환 대상이 아니에요. 후단에 설명은 맞는데 요게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은 X. 3번 뭐 이거는 워낙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건 요거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이죠. 30만 원 초과죠. 3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함으로써 수익률을 증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 하면 자, 여기 보면 계약 이후 1년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이건 뭐 여러분들 이게 낯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최소한 한두 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 매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 저축보험은 1개월만 지나도 된다. 그래서 적립금의 일부를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1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근데 이것도 조금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꽤 되시고, 좀 간단히 보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요, 1번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시면 또 우체국 보험 상품이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체국 보험 상품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뭐다? 우체국 보험 상품 한 개 각각 소개를 하고 그 상품에 대한 특징이나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지문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 하나, 둘, 셋, 네 개 딱 던져놓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그 양이 많은 걸 갖다가 문제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른별 문제집에서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보시면 더 간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3가지 간단 고지인데 유일하게 한 가지 간단 고지는 뭐였을까? 더 간편합니다. 더 간편한.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건강 관련 간편 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얘가 유일한 거라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빼내서 정리해 드렸고 요것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무배당 와이드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 2,500만 원에 가입했다.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네 여러분들 퍼센테이지까지 나오지 않고 더 쉽게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출제자께서 다만 이제 주계약 보험료에 고액계약 보험료가 고액계약 할인과 관련해서 주계약 보험료에는 할인 적용된다는 거 그걸 이렇게 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액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할인은 뭐였습니까? 다시 뭐 한번 해볼까요? 하나로 통합하니 든든하게 와이드한 온라인 정기 할인도 해주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고액계약 할인 대상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그 다음 4천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1.0, 2.0 3.0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단체 보험과 달리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특약 보험료도 할인을 해주지만 고액계약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준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2,500만 원이니까 요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치매 감명보험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이게 과거에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하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 했죠. 그러니까 납입 보험료 납입 기간. 자, 중이냐, 이후냐. 그러니까 중에 해지를 했느냐, 아니면 이후에 해지를 했냐에 따라서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 해지를 했다면요, 이거 50% 적용한다고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표준형 해약 환급금의 50%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이거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딱 봤을 때 막 안 보이더라도, 아, 맞아, 이거 보험 기간 중, 이게 여기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보험 기간 중이 아니라 뭐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했을 때, 그때 표준형 해약 환급금 50%를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4번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2종 간편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이거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그래서 간편 가입을 했지만 간편 가입은 여러분들 가입 절차는 간단하지만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때 간편 가입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일반형으로 여러분들 3개월 이내 전환 신청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가입으로 희망을 하면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해서 그렇죠,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볼까요?
우체국 보험의 효력 상실 및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거는 우리 뭐 교재에도 딱 들어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보험료 납입 면체로 인한 해지 계약이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법에 보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기본 교재에는 과거에는 2년이었다가 몇 해 전부터 3년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아직 법령이 그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2년짜리도 있다.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나오면 둘 다 맞다고 해도 정답 처리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요거는 법령이 아니라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부활 계약 같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부활 계약을 청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3년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2년이었다가 3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다음 2번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 최고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잠깐만요. 18번이 죄송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 최고는 유예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납입 최고는 유예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체 중인 경우 이루어진다. 예, 맞고. 근데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PPT를 잘못 좀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납입 최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 그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대상이 되잖아요. 그때는 납입 그 유예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반드시 서면 등기우편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납입 최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3번 최신 간서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서 약관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동안 해지되고 난 다음에 청약할 때까지 여기에 보험료 플러스 이자까지 이렇게 해서 납입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기 쉬웠던 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물론 다 좋은 내용 지문들이지만 4번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보면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두 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OX도 다음으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했고 문제집도 마찬가지지만 속하는 달에 다음 달의 말일까지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유예기간의 다음 날에 해지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3월 15일 날 내야 된다. 근데 이걸 혜택을 했다면 4월 30일, 5월 30일, 그다음에 6월 1일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다음 4월, 5월 달 말일이고요. 그 다음 날 해지된 걸 본다. 그럼 6월 1일부터 이렇게 해지된 걸로 본다라고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문제풀이 실경 드렸던 그분은 요거 맞췄을 것 같아요. 요걸 저한테 좀 질문을 해가지고 특히 요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10일 이내에 요거 질문을 하셨던데 자 어쨌든 한번 볼까요?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다른 직렬 시험에서도 특히 법무사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자가 있고 보험 계약자가 있다. 자,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 중에 약자는 보험계약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한테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보험금 주세요라는 것 그런 걸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금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험금 아니면 뭐 해약 환급금 만기, 급부금 뭐 이런 것들을 다 달라고 하는 거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3년이다. 자, 이건 하살표를 제가 잘못한 거네요. 요렇게 해야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3년이고 반대로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소개가 안 돼 있었어요. 뒤에 상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상법 조문에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청구권. 그래서 이게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지만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 측이
보험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니까 몇 년간이다? 3년간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마음대로 2년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2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2년이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출제자가 이걸 의도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 2번. 최신 간선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할 수밖에 없네. 3영업일 이내. 자, 최신 간선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그러나 이걸 3영업일 이내 못할 때는 연장할 수 있죠. 그래도 30일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30일 이내에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런 등등의 경우라면 이때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판단 결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분쟁 조정,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어떤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때는 30일 초과 사유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4번. 자,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선지급과 관련해서 우체국 보험상품 그거 여러분 딱 정리해가지고 문제집에도 냈고 또 여러분들 별도로 이제 정리한 그 자료도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허망하게 요게 나왔네요. 근데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된다면 사망보험금의 60% 이내라 그랬어요. 60%. 6개월 이내면 60%를 선지급한다. 근데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험 수익자는 어차피 뭐 피보험자께서 사망하시면 수령하는 건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부양을 하시는 분이면 그럴 수 있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럴 때 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그래서 이거는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라 했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나 보험 수익자한테 지급한다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0번. 우체국 보험 재무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항상 우리는 앞에부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앞에는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 마지막 파트까지 놓치지 말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 관리까지 해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정확하게 좀 보시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교재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서 우체국 보험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걸 질문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딱 정리를 해드렸죠. 뭐 어디 그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월별이냐, 연간 그리고 분기별로 계획을 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은 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최소한 그만큼은 줄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급 여력 비율을 갖다가 요거는 반기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 분기별로 그렇게 산출 관리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 X.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 이게 법령 문제입니다. 법령. 그래서 이게 우리 과거에 기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과거 기출됐던 게 여기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2번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3번 보세요.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렇죠. 여러분 지급 여력 비율은요. 딱 최소 100%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험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때 개선 계획을 갖다가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좀 마지막이라고 좀 소홀히 했던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4번 우정사업본부장은 자산 건전성 분류 대상. 요거는 좀 많이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5단계 이렇게 분류하죠. 정상, 그 다음에 요주의, 고정, 해수 의문, 그 다음에 추정 손실. 아이고, 빈칸에 넣으려니까. 자, 이렇게 하고, 해수 의문, 추정 손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5단계인데, 요거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라? 조기상각하라 그랬어요. 조기상각. 그래서 이게 5단계. 그래서 우리 고정, 해소 의문, 추정 산실이 아니라 이 고정은 빠져야 돼요. 해소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된 경우 조기 상각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 기억하시고 특히 해소 의문하고 추정 손실의 경우에는 조기 아직 기간이 남았어도 상각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맞는데
2번은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보험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또 검사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출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들은 항상 옆에 끼고 항상 자주 봤으면 아 이거 나왔던 질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관련되는 질문이 나왔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 문제도 준비를 안 하셨던 분들이나 좀 소홀했던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금융상식이든 우편상식이든 이제 앞으로 바뀔 그런 과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부분 뭐 그 부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시간 확보하는 걸 뭐 강의를 듣고 교재 뭐 이런 걸 떠나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잘 염두에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정말로 후회 없이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좀 미련이 남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결과도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제가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공부하시고 또 정말로 수고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들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번 그 2023년 시험 대비해서 정말 다른 거 다 미루고 다른 거 포기하고 미루면서 정말 한 그 16주 동안 우리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계속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에도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번 책도 뭐 많이 좀 뭐 졸작이긴 하지만 좀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시원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저는 뭐 수험생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 우리 수험생 중에서 뭐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분들은 이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리고 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을 얻은 분들은 더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좋은 결과가 더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좀 좋은 모습으로 또 차후의 일을 갖다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금융상식 우리 6월 3일에 시행되었던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